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이고요. 3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휴가 코앞입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까지 10분 남아 있고 내일 하루 일하고 나면 이제 연휴에 수요일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우리 코스피는 뭐 연휴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하네요. 진짜 오늘도 기록을 써냅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2.7% 상승하면서 5,500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최고는 5515까지 기록을 해내는 코스피입니다. 5,000포인트 도달하고 12일 만이에요. 네, 12일 만에 단숨에 5,500까지도 지금 돌파해내는 코스피인데, 와, 뭐, 추후에 살펴보겠지만 수급적으로도 진짜 대단한 흐름이 나타나고 오늘 좀 짚어볼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 명성님하고 SK증권 이재규 PB차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또 기록 세운 날이니까 박수 한번 치고 저희 그냥 분위기 좋게 구경이나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날은 뭐 저희 코멘트 필요한가요, 사실? 그냥 뭐 올라가는 시장 구경하고 네. 박수 치고 뭐 네.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 어쨌든 뭐 연휴 코앞인데 뭐 네. 계획은 있으세요? 기분은 어떠신지? 연휴 같지도 않기도 하고 어떠세요? 그러네요. 두 분? 네. 저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 보니까 어, 연휴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누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장이 안 날씨가 열리니까. 좋아서. 저 그 생각했어요. 예. 기세가 이러면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길게 쉬는 거 싫어할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거 기세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네. 그러니까요. 근데 계획은 있으세요, 우리 명성님은? 계획은 뭐 차례 지내고. 예. 맞아. 그때 헛제삽밥 얘기도 맞아. 하고 막 이랬지, 우리. 어째 섭밥 화제가 됐었죠. 예, 그거 지내고 어, 뭐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먹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강지훈 님이 저 젊은이는 누구인고라고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 님이고. 저는 그 아침에 월모부에 맞습니다. 함께 하잖아요. 네. 6시에 나옵니다. 아침 6시. 어. 아침 6시부터 6시 45분까지 글로벌 시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3프로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클로징 벨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이제 바쁘다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가끔 와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이 사실 제 약속된 마지막 날인데 종종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네. 재기 차장님은 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애기랑 와이프랑 뭐 부모님 뵈러 가죠. 부모님 뵈러 가고. 그냥 전형적인 예, 정말 맞습니다. 계획을. 근데 네. 저도 사실 내일만 일하면 이제 연휴인데 맞아요. 사실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바쁘니까 요즘에. 네. 그래서 좀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좀 한결 가볍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건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유지가 되고 기록도 세우고 이런 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좀 계획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분위기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코스피 5,500선 유지하고 오늘 뭐 만기일이에요. 네, 만기일인데 일단은 마감까지 조금 뭐 변동성 나오는지 보기는 할 텐데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황맨이시니까 네네. 네, 일단 시황 한번 쭉 한번 짚어주실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지수는 현재. 일단 네. 5,500. 요 이쁘게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상 지수 추이는 5,500 찍고 있네요. 예,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5,400까지 좀 내려가는 그림이었어서 좀 아쉽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5,500 찍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7%, 뭐 코스닥에 많이 또 뭐 레버리지 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조금 코스닥이 못 따라가서 좀 아쉽죠. 근데 1,122. 제 생각에는 근데 코스피가 이만큼 또 올려놨으면 거리를 벌려놨으면 조만간 코스닥이 또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워낙에 지금 기세가 좋아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급 뭐 여러분들 다 보셨죠?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인이 2조 산 것도 어마한데 기관도 같이 2조를 샀어요. 오늘 연기금이 엄청 사더라고요. 거의 그러네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네, 5,900억을. 그러니까요. 야, 이 연기금이 뭔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좀
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제 IT 소부장에 있어서도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이 최근에 얘기가 좀 있었죠. 국내 증시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일단 코스피 먼저 채우는 것 같고요. 추후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네. 개인분들이 네. 와 오늘 이걸- 4조 넘게 파시는 거죠? 야, 이게 사실 개인이 저는 지난번에 화요일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네. 원래 연휴 전에는 개인이 좀 많이 팔아요. 예, 지난번 연휴 때 기록을 찾아봤는데 그때 5조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수 위치 레벨이 다르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지금 훨씬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급이 좀 더 많아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라고 네. 얘기를 드렸는데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 기관이 막 앞다퉈서 들어오면서 뭐 변동성은커녕 그냥 위로 계속 쭉쭉 올라가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개인이 더 잘해 씬 음. 큐피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개인분들 진짜 주식 잘하신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을 네. 요즘 하고 개인분들이 오늘 이렇게 4조 넘게 매도하는 와중에 전자 쪽을 3조 이렇게 매도한 거니까 요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지도 좀 얘기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재규 차장님 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 그 만기일이라서 장 마무리 구간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추세적인 모습을 보면 뭐 기관 외국인 다 같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장 마감되고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코스피가 좀 더 강할 것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좀 더 나을 것이다.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밑에 있는 금융주라든지 지주사들이 더 많이 갈 것 같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질 않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매수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네. 거기서부터 한 차례 랠리가 더 나오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시세가 좀 끝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되고 나서 수치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외국인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네. 얘들은 지금 이제 약간 포모가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때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휘청휘청 거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 공매도 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본인들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매수해 준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환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되면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뭐 환율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까지 도와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환차익까지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뭐 포모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삼성전자 얘기 조금 이따가 또 들어보기로 하고 김정일 본부장 얘기도 좀 언급을 채팅창에 해주시는데 오늘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까지 하고 클로징벨 하고 여의도 인사이트하고 뒤에 또 장렬 본부장님 단독 방송이 있어요. 오늘 또 거기에서 반도체가 워낙에 오늘 또 핫 이슈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테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부터 해서 어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쭉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와 오늘 뭐 17만 원 돌파. 아까 최고점 봤을 때 보니까 17만 9,600원. 18만 원에서 400원 올라가지고. 근데 저는 이게 어. 삼성전자가 오늘 유난히 강했잖아요. SK하이닉스에 그러니까요. 비해서. 맞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강할까? 뭐 네. 온갖 인사이트를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사 쏟아지는 게 쭉 나오더라고요. HBM4 양산에 가장 최초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3시부터 쫙 기사가 쏟아지면서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좀 앞서갈 수 있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됐는데 이게 확실히 좀 속도와 그 이미지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이크론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HBM4 우리도 잘해.
우리도 한 우리 개 분기 이미 더 하고 땡길 수 있는데? 있어.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삼성전자가 우리는 오늘 할 건데 하고 오늘 열어버린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속도 경쟁에서 앞서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이 딱 좋은 타이밍에 이걸 또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음. 이게 점점 그 뭐 실장의 원래 예측대로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30% 그리고 SK하이닉스를 70% 이렇게 엔비디아가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또 숫자가 혹시 또 역전이 되거나 혹시 조금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이제 또 기대를 하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 화면 잠깐만 잡아주시면 지금 명성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요 얘기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최신 GPU용 HBM4 양산 출하 이 네.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사실 이제 연휴 직후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미리 나오기는 했는데 HBM 업계 최초로 출하했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차기 HBM도 올해 내년 연이어 선보이면서 뭐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하겠다 이런 구상이다라는 얘기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황. 오늘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 마무리가 됐는데 종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4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5514 5514 맞나요? 오. 아닌가요? 514 맞습니다. 14.03. 54.03 맞아요. 좀 이따가 또 514.03. 변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맞아요. 같긴 한데 그래서- 변할 수 아마- 있는데, 예. 네. 예상 지수 추이로는 30분 기준으로 5523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좀 막판에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막판에 3%, 조금 움직임이 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이상 올라가는 흐름을 저도 좀 포착을 하긴 했었는데 현재 네. 같은 경우는 5514로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5515잖아요. 오늘 뭐 장중 최고는.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5514 강하다. 5,500포인트가 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예. 12일만 맞죠? 예, 12일 만에 네.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수대가 지금 어쨌든 5,000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10% 정도가 올라온 거잖아요. 5,000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3,000포인트와 4,000포인트에 있을 때보다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전반적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 것은 저는 개인들이 이제 ETF 쪽을 통한 자금도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긴 있네요. 네. 그 이야기도 좀 나왔어요. 파운드리 쪽에서 2026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네. 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맨날 파운드리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들이 좀 더 붙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지수가 계속해서 지금 조금 변동이 나오는데 네. 3% 이상으로 진짜 네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5521 그러니까요. 신고가 552 경신했네요. 경신하면서 예, 이야. 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실시간 뭔가 약간 스포츠 같기도 해요. 52. 진짜. 와. 진짜 네. 대단하네요. 이게 사실 거꾸로 읽어도 원래 코스피였거든요. 한 맞아요. 1년 전쯤에. 225. 예. 그러네. 52가 됐네. 예. 52 거꾸로였는데 진짜 진짜. 225였는데. 네. 대단하네요, 정말로. 이게 오늘 변동성이 이제 아래로든 위로든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오늘은 위로의 변동성 5522로 지금 찍히는 3% 이상 찍히면서 코스닥도 1%대 상승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네. 네. 1125로 지금 찍히고 있는 코스닥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볼까요? 오늘 그래서 정말 막판에 찍히고 있는 수급 요 부분 좀 확인을 해봐 주세요. 개인분들이 보니까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대거 팔고 코스닥 쪽으로는 좀 매수가 있었던 것도 같고요. 종합적으로 좀 수급 확인해 주실까요? 네, 네. 일단은 외국인이 네. 3조로 마감했습니다. 3조. 네, 순매수 3조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은 1조 5천억 원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기관의 5거래일 연속 매수, 외국인의 4일 연속 매수로 결국 4일 연속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동반 매수가 좀 들어갔네요. 아마 코스닥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기관의 매수를 좀 기다리고 계실 텐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코스피가 워낙에 좀 달리다 보니까 지금 흐름이 살짝은 좀 엇갈린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쭉 끌고 갔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신바람을 좀 낼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선물 수량 한번 볼까요? 와, 외국인이 무려 9천 계약을 선물해서 현 선물 다 담았습니다. 야. 야, 이거는 진짜
마음을 먹은 거죠. 이게 과연 연휴를 지나가면서 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5천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달리는 건 진짜 방금 아까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외국인들이 못 사가지고 뭔가 이제 포모를 좀 느끼나. 들어올 때도 됐죠. 우리나라가 그쵸, 이렇게 그쵸. 잘하고 있는데 네. 좀 들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원익 IPS가 갑자기 상한가로 지금 상한가를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나 좀 보고 있는데 특별한 건 아직까지는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올라오다가 갑자기 종가 부근에 말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기일이잖아요. 네.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이 라거나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는 변동성에 대한 베팅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나왔었던 수급들이 거의 종가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었던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보고 있다가 무언가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신기한데 원익 IPS 상한가가 더 신기한데. 이게 너무 막판에 신기한데요? 갑자기 상으로 갔어요. 네. 와. 원익 IPS 상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와, 이럴 수가 있네요. 야, 29점 네, 77 이렇게 찍히면서 네. 원익 IPS 상한가에 지금 안착해 있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차분하게 시장 우리가 오늘 변동성도 있고 워낙에 이제 고점으로 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이거 변합니다 막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좀 차분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 없고 삼성전자 얘기하려면 이제 간밤의 이슈부터 마이크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사실 요거 이제 장 초반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마무리되고 전해드릴 때는 이거 저도 물음표였거든요. 이게 이제 경쟁 관계 측면에서 맞아요. 해석이 될지 우리 시장에서 아니면 업황이 이렇게나 튼튼하구나 이런 걸로 해석이 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랬는데 후자였던 건지 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게요. 저는 뭐 일단은 그 얘기는 약간 노이즈였던 것 같아요. 뭐 점유율이 0이 될 거다 이거. 그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는 노이즈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주가가 조금 빠졌었는데,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간밤에 많이 해소가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의 주가가 동시에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이크론이 만약에 HBM의 비중을 좀 빼앗겼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샌디스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최근에 계속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서 주주분들에게서 뭔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올라갈 때는 결국에 이렇게 빅테크가 캐펙스 쓰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겠느냐, 메모리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러티브를 이길 만한 그런 노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거 만들어 오신 자료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장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으로 한번.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마이크론은 좀 조정받았고 샌디스크도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그 국내 증시 반도체가 과연 저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던 게 왜냐하면 그 조정받는 기간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거의 조정이 없었거든요. 어제까지도 국내 증시가 좀 셌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길래 뭐 이런저런 이슈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해가면서 뭐 물론 HBM4 양산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틱 AI가 오면 AI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최근에 에이전틱 AI라는 그게 좀 노이즈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다 잡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서 덩달아서 AI 관련주들이 같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에는 하드웨어일 수밖에 없다. 왜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차장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만약에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 뭘 살 거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러티브상 반도체를 사는 게 맞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AI가 같이 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다시 사고 들어오는 건 결국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뭐 엔트로픽이 지금 이슈를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또한 너무나도 많은 토큰이 사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투자,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NH에서는 뭐 이런저런 종목들을 좀 언급을 했는데 단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위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보다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여기서 찾았습니다. 만약에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서 변수가 된다면 어쨌든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판다며. 그래서 가격 올려서 지금 좋은 거긴 한데 그래서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짧게는 내년 말까지 탑티어 회사들 중에서 D램 웨이퍼 캐파가 확대되는 회사는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 말씀드린 대로 HBM4의 출하량이 12월로 예상했다가 한 분기를 좀 당겨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이크론이 좀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은 뭐 최근에 P5 팹 이런 것도 인수를 하고 그래서 D램이랑 낸드 캐파를 정말 열심히 확보하려는 마이크론의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 의미 있는 물량이 본격 기여되는 시점이 언제냐 따지고 보면 28년도 혹은 29년도까지 가야 마이크론이 이렇게 인수를 하고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훨씬 더 미리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팹들이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수익을 지금의 이 커져 있는 파이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 이 기사도 좀 있었어요. 아까 파운드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바이트댄스가 삼성 파운드리와 추론형 AI 칩을 논의한다라는 기사가 간밤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를 가져가는 것 또한 우리는 사실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요 계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이트댄스가 삼성전자의 메모리를 일부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로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너희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면 우리랑 파운드리 좀 딜을 해서 이렇게 해서 파운드리를 키우면서 메모리 반도체를 그 거래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레버리지가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런 유리함이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는 알아주기 시작했구나라는 점이 저는 주요했다라고 좀 추론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뭐 지금 뭐 잠깐의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지만 2분기 초까지 여전히 주도주 플레이, 주도주라 함은 당연히 반도체 하드웨어일 수밖에 없고 그 플레이가 유효하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차장님이 그 유동성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이게 2월 6일 기준이기는 합니다. 2월 6일 기준이기는 해도 그래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지역별 자금 유출입 강도를 봤을 때 코리아 에쿼티가 압도적입니다. 예, 다른 어느 나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압도적인 한국 증시로의 어떤 수급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한국 증시가 좋아서도 있지만 사실 결국에는 메모리 없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한국을 산다면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탑2를 사는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일단 좋은 이슈가 쏟아지고 있으니 네. 여기에 좀 올린 거다. 네. 계속 가보죠. 그래서 네. 이게 주간 단위로 봐도 네. 지난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지난주에도 코리아 에쿼티가 압도적인 그런 수급 유입을 보였었고 오. 지난주에 또 똑같이 이렇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거거든요. 사실 뭐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뭐 단타 치잖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주식형 채권형 펀드 수급이잖아요. 이거는 뭐 단순히 단타 치고 나가려고 네. 하는 수급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의 수혜를 1차적으로 받는 네. 게 반도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라고 해서 조금씩 이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명성이 말씀 잘 들었고 재규 네. 차장님께도 요 네. 비슷한 거 여쭤보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6%대 오늘 올랐고 하이닉스 올랐지만 이제 3%대 여기 딱 이제 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같지만 다 같이
환호하고 올라갔지만 상승률에는 좀 차이가 있었던 요 원인을 어디에 볼 수 있을까? 사실 삼성전자 오늘 17만 8,6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증권가에서 좀 많이 보는 곳은 26만 원까지도 일단 좀 잡은 네. 것도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 좋은데 오늘 좀 갈렸던 약간은 좀 차이가 있었던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래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그런 파생 쪽의 자금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좀 붙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의 차이를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10% 정도 올라왔는데 마이크론이 이틀 정도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많이 안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한 3, 4% 정도 우리가 지금 영국 거래소에 삼성전자가 그 GDR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SK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ADR 상장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A가 아메리카라고 한다면 G라고 해서 글로벌이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GDR이라고 해서 영국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 정도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한 3%에서 4% 정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정도 올라온 것은 전 일단 뭐 개인의 수급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은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그동안 HBM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됐었던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우리가 좀 시간을 되돌려보면 HBM3 이야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캐파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캐파 싸움이 되면 공장이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HBM4를 출하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이 캐파 싸움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마이크론보다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소외됐었던 부분들 항상 적자가 나왔었던 부분들이 파운드리죠. 작년에 테슬라랑 이야기가 됐고요. 뭐 애플이랑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레퍼런스가 아예 없어요. 고객이 아예 없는데 파운드리 직원입니다. 제가 고객이 아예 없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일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TSMC라든지 TSMC를 따라가긴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흑자 전환까지만 이뤄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제 차트 제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우리나라 뭐 은행주나 지주사가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시네요. 저만 보고 있어요. 수급적인 부분인데 요거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거든요. 아,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분이 계속해서 줄었었어요. 실제로 고점이 작년 11월 달인데 이때 11만 원 선이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지분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레벨업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더 받아가다가 그 이후에 고점이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수급적으로도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SK하이닉스는 더 심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고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명분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작년 9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유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한번 땡겨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업황에 대해서 좋은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률이 올라가고 있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성장률 자체가 꺾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전체 뭐 우리가 TAM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2026년도보다 2027년도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업황은 좋은 건 알겠고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느냐 여부도 이제부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용희문 님도 파운드리가 더 들어오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파운드리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찾아보면 언제나 힘차게 님도 파운드리는 TSMC 못 간 업체들 그나마 삼전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조금 일어서면 삼성전자 좀 더 가지 않을까? 파운드리 쪽도 요즘에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계시고 약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HBM4가 이슈인 거잖아요. 하이닉스는 수성, 지키는 네, 그죠. 그 그런 게 입지를 있죠. 지키는 입장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막 정말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은 캐파를 늘리고 점유율을 늘리고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요 고힘 차이가 6% 3%로 혹시 나왔나? 뭐 이런 생각도 단순하게는 좀 해보게 되는데 동의를 하시나요? 좀 너무 단순한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하셔도 있어요? 맞고, 다만 저는 가장 많은 의미를 네. 오늘 두고 있는 것은 네. 우리나라 대장주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줬잖아요.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할 때는 이 비중을 따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시는 의견이랑 좀 비슷해요. 저는 파운드리가 이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계약한 것도 흥미로웠지만 사실 테슬라 이후에 애플 이후에 이렇다 할 이슈가 좀 없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바이트댄스라는 엄청 큰 기업이 등장했다는 아까 것도 보여주신 흥미로웠고 근데 거기서 이 메모리 반도체가 거래에 끼어 있었다라는 게 저는 물론 그거는 저의 뇌피셜이긴 해요. 이걸 레버리지로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 우리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 너네 그러면 우리 파운드리랑 거래해. 우리가 메모리 줄게. 이런 뭔가 좀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런 게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진짜 메모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정말 줄을 섰으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 점점 데이터와 기록이 쌓이는 거고 저는 가만히 있는 공장을 발전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수주를 받고 그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계속 이걸 그래야 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거를 제품에 꺼내놓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계속 조금씩 들어오게 된다면 TSMC도 사실은 뭐 물론 압도적인 강자긴 합니다만 이게 뭐 어쨌든 캐파에 한계가 있고 그 이외에 더 만들고 싶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글로벌 시황을 보면서 항상 그 TSMC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게 되게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달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런 달아있는 기업들이 이제 뭔가 삼성 파운드리의 어떤 저력을 조금씩 보여주기라도 한다면 저는 조금의 이번에 좀 가능성을 되게 좀 가시화시킨 그런 이슈가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성님 진짜 날카롭게 잘 짚어주셨고 튜닝 분할매님이 의미 없다 홍앵커야 둘 다 좋다. 그러니까 삼전이나 하이닉스나 그것도 그냥 맞죠. 뭐가 네. 좋다 이런 거 뭐 이런 따지지 파티에서 말고 뭐, 둘 다 네. 좋다. 네. 맞아요. 맞는데 약간의 오늘 굳이 찝는다면 6% 3%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이제 두 분의 여기 의견. 지금 제 네. 화면도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좀 것 같습니다. 갈까요? 이거 네.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HBM에 관련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전망인데 하이닉스보다는 파란색이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양새죠. 아무래도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성을 하는 모양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삼성전자가 유리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출단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보고 싶네요. 이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5에서 10이 되는 거랑 그렇죠. 0에서 1이 되는 거랑은 0에서 1이 되는 게 임팩트가 훨씬 세잖아요. 맞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진짜 날인 만큼 좀 길게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눈에 띄는 부분들 보면 현대차 어제 잘 갔는데 오늘 좀 쉬어갔죠. 0.6% 정도 하락을 했고 LG엔솔이 오늘 잘 갔습니다. 4.5% 상승, 하이닉스
하이닉스 가면서 스퀘어, SK 스퀘어 더 잘 갔죠. 7% 상승해줬고 현대차는 쉬었지만 기아는 오늘도 갔습니다. 2.7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금융 지주를 저는 요즘 보면 가장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KB금융도 2.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물산 5.5% 상승이 또 눈에 띄는 하루고 아까 KB금융 말씀드렸죠. 신한지주는 오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5%대 상승 이렇게 또 보여지는데 자 업종별로도 좀 눈에 띄는 부분들 있으셨으면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금융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김에 네. 예, 제가 자료를 오늘 좀 찾아보다가 좋아요. 금융주 중에 강했던 종목들이 이 자료에 그 완전히 부합을 하더라고요. 오. BNK 투자증권의 자료였는데 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좋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제 배당 수익을 점점 더 늘려야 되고 뭐 앞으로 이미 이전에 1차, 2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포인트로 되게 쉽게 꼽으면 BNK 투자증권에서는 두 개 얘기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비과세 배당 이렇게 화면 잠깐 네, 보여주세요. 화면 띄워주시면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비과세 배당 요 두 개를 같이 교집합으로 엮을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은행주가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인데 그거 이렇게 딱 두 개 엮어서 봤을 때 지금 이미 확정되어 있는 우리금융지주 오늘 강했거든요.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그래서 여기 일정도 다 나와요. 2025년 배당 기준일이 2월 27일이기 때문에 요 일정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 전까지의 밸류에이션 따져가면서 은행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되게 깔끔하게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고 그리고 또 이제 증권사 입장에서도 봤을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도 적용되는데 왜 키움증권은 안 가고 오늘은 한국금융지주가 더 많이 갔느냐 맞아요. 요게 이제 배당 기준일이 다릅니다. 예, 키움증권은 이미 12월에 끝났고 한국금융지주는 아직 2월 27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은 이게 돼야 돼요. 2025년이 24년보다 높아져야 그래야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비과세 배당 가능성이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주는 어지간하면 다 높일 겁니다. 예, 이게 퍼센트가 거의 정해진 거라서 이미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미 이렇게 추진했던 그 정책이 결국에는 실제로 실효성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이 오늘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험 쪽에서는 뭐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 배당 기준이 아직 좀 멀었네요. 이런 종목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BNK 금융지주를 추천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주사 로 쭉 넓혔을 때도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요거는 2월 초에 첫째 주에 나왔던 자료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밸류에이션 조금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주사는 PBR만 보시면 됩니다. PER 크게 의미 없고요. PBR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현대 GF홀딩스가 최근에 급등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지금 여전히 1이 안 되는 종목들이 즐비하거든요. 이런 종목들 안에서는 당분간 좀 이 내러티브는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자료 참고하셔서 매매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슈 받아서 제 화면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 기사 한번 공유해 볼까요? KB금융 은행주 최초 PBR 1배 돌파 만성적 저평가 시대 마침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 1배를 넘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분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만성적인 저평가가 좀 해소된 거다. 뭐 이렇게 KB금융 PBR 1배 달성은 구조적 변화가 시장에 반영된 결과고 국내 은행주 주가가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왔음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현상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정상화가 된 거면 지금부터 어떤 관점으로 요 금융지주 네. 이렇게 바라봐야 될지 요 부분 재균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방송 나와가지고 은행주 이야기 많이 했는데 네.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좋은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만약에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지난 3년간의 평균 비중이 26%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큰 명분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중에 한 축이 은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 1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같은 경우는 은행 PBR이 2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6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0.9배, 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1배를 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지금 감액배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많이 밀린 기업들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장후반부에는 대부분 다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책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3차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은행주도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어제 자료를 보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잠깐 이거 보여주세요. 네. 우리가 금융주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증권주와 은행주와 그리고 보험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험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올라왔었던 건 금융주가 아니라 증권주였고 그 다음엔 은행주가 움직였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정책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최근에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래 은행주들이나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가면서 주가 흐름이 더 좋아지거든요. 물론 지금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서 좋아진다라고 제가 단언드리긴 어렵겠지만 이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반도체가 전체 계좌에서 30% 정도. 그 다음에는 금융주.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 현금은 한 20-30% 정도 보유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지금 초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변수가 하나 있어요. 금융주에. 어떤 거요? 아니 다른 얘기 좋아요. 다른 왜냐면 의견. 네. 간밤에부터 아니 어젯밤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뭐가? 뉴욕 증시에서 사실 지난주에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난주에 엄청 핫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에 그 타깃이 금융주로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 AI로 인해서 금융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게 그거예요. 뭐 스타트업이 네, 맞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고 네. 그런 세무 관련 일도 해주고 그 세무 그런 관련 걸 일이 네. 정말 순식간에 어, 끝난대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이 세금 관련이나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5월에 네, 그래서 맡겨야죠. 이제 세무사도 네. 맡겨야 되고 막 그런 되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거를 그 AI 스타트업이 한 번에 해주는 그런 AI를 개발해서 그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찰스 슈왑 같은 종목은 주가가 단기간에 뭐 10%에서 15% 이상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약간 조금 불안해요. 혹시라도 이게 전이가 돼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금융주가 정말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면서 장 초반에 어떤 움직임이 항상 그 미국에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근데 점과 이것도 네. 있어요. 네. 뭐가 다르냐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미중시보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밸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미국 쪽에서도 사실 금융주가 주가 흐름이 되게 좋았어요. 네. 맞아요. 좋다가 최근에 많이 망가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죠. 배당을 노리거나 이런 물량들이 들어왔다가 이탈이 되면. 하지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저PBR 기업들을 살려내겠다, 부양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거거든요. 일본도 이게 1년, 2년 만에 진행이 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치주 성격으로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의 뭐 PBR 1배 되는 기업들 또 아직 그것도 못 간 뭐 이런 기업들을 더 찾아볼 것인지 일단은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살아있는 국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근데 또 명성님이 얘기해 주신 미국에서의 이슈들 금융주가 소프트웨어 말 이슈로 타격을 더 받을 것이다 또 받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좀 더 보고 싶은 게 이제 반도체, 우리 반도체 탑2를 얘기했으면 장비단에서 물론 뒤이어서 뭐 김정일 본부장님도 오실 때지만 원익 IPS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가를 갖고 쭉 보면은 오늘 한미 반도체도 좀 눈에 띄거든요. 네, 9% 상승을 했고 이게 TC 본더, 와이드 TC 본더 첫 공개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요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한미 반도체 와이드 본더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많이 못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올라오면 한미 반도체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많이 올라와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이크론 쪽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종목군들로 들어가 보면 펜트론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주가가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펜트론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변동성이 좀 상방으로 8% 9% 정도 나왔었는데 요 펜트론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과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마이크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변동성이 좀 나왔고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화면에 좀 띄워놨거든요. 오늘 네.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 나오다가 장 후반부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파운드 쪽에 대해서 이제 연계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체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서플라이체인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즈, 네, 두산 테스나, 네페사크, 하나비전까지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LG전자 우리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저 한 개 더 말할게요. 아 좋아요. 네. 마이크론 얘기해 주셔서. 마이크론 네.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마이크론 오르면 한미 반도체 올라가는 거 되게 이제 많이 아시거든요.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게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CMTX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그 식각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제 TSMC랑 1차 벤더로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까지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관련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CMTX 보시면 되고 이게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 번에 이런 업체들이랑 거래하는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CMTX인데 근데 요게 이제 사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고이슈가 있습니다. 그 뭐죠? 보호예수. 예,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은 요게 이제 TSMC 좋다 그럴 때 같이 가고 마이크론 좋다 그럴 때 같이 가고 이런 종목이라서 오늘도 13% 현재 상승을 하고 있네요. 보호예수 물량이 뭐 풀리는 그런 네, 이슈가 그게 있기는 3개월 있지만 이후라서. 3개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로 나와 있네요. CMTX 마이크론 공급 물량 대폭 증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13% 상승하는 흐름을 오늘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 얘기 이어갈 텐데 잠깐만 광고할게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자, 이게 뭐예요? 허거 세트가 들어왔는데 아니 명성님 이거 아침에 드셨다면서요? 아, 먹었죠. 열심히 벌써부터 이렇게 젓가락질을 적극적으로 해주니 감사한데 이거 맛있었어요 아침에? 예,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대답이 좀 느린데? 맛있어요. 이거 개취할 수 있어요. 이 허거 맞아요. 같은 경우는 아, 개인 취향이 워낙에 좀 확실하게 다를 수 말씀드릴게요. 있는데 제가 네. 허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럴 먹을만 수 합니다. 있어요. 예. 이거 괜찮았어요. 네네네. 요게요. 하이디라오 허거 세트인데 최초 3만 원대 구성입니다. 하이디라오 굉장히 유명한 허거 가게로. 아, 그래요? 네. 맵다. 맵다. 저도 매콤하구나. 급하면 매콤한 걸 먹어가지고. 네. 근데 저도 허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맛있네요. 그래요? 한번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8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허거 3개, 마라판 3개, 마장판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8개 입으로 2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3, 3, 2, 8개. 진짜 아침에 왜? 여도은 앵커님 먹고 코피 났어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코피가 막 기침하더니 막 콧물이 막 나온다 이러더니 매콤한 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진짜 코피 났어요. 예. 그 정도로 아. 맛있다. 예. 코피가 날 정도, 코피가 터질 정도로 맛있다. 네.
아, 나 커피 한번 놔야 되나? 아니 근데 앵커님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아, 제가 조금 맵찔인데, 그 코피 그래요? 이슈로 오늘 코스피 급등한 거예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저도 좀 맵긴 맵네요.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확 와요. 이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겠다. 네. 그리고 저 컵누들 중에 제가 저 초록색 먹어봤거든요. 저거는 맵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기에 참깨 뭐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되게 고소한 맛이 올라와서 저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녹색.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약간 매콤한 게 코피 나나요? 커피까지는 아니지만, 커피는 커피는- 매일도 가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18만 원 거의 다 제가 왔어요. 낼게요, 그냥 내가, 지금. 예, 콧물 정도는 나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하이디라고 저는 가서 먹어봤거든요. 거의 맛은 그래요? 흡사합니다. 네, 약간 이 흉내낸 맛이 아니라 정말 그 맛. 완전히 그 맛이어서 그거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좋아요. 하이디라우 허거 세트 최초 3만 원대 구성 즉석 허거 3팩 컵누들 2종 여기 네 잠깐 보여드렸죠. 요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옆에 모니터하고 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레노버 PC 구성입니다. 15세대 최초 149만 원대 가져왔습니다. 울트라5 램 32기가 띵크스테이션 27형인데 요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장점을 좀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작으면 요게 발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게 없이 데스크탑 못지않게 작지만 발열 이슈 같은 거 없이 좀 효율적으로 구동이 잘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램 가격이 올라가지고 149만 원대 구성이 요즘 힘들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성된 게 굉장히 알짱 구성이라고 요 IT 업계 분들은 예. 말씀을 하시니까 요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요 바꾸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노버 정품 무선 마우스와 키보드까지 구성돼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요 부분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진정 좀 되셨어요, 혀? 네, 맛있습니다. 아직도 화하네요. 약간 그렇죠. 맛있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따가 요거 많이 남았는데 좀 먹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먹을 수 없는 게 진짜 침이 고여서 즉각적으로 말을 오네요. 못해요, 예. 진짜로. 우와 어쨌든 맛있습니다. 허거 안내 드렸고 자 시장 얘기 이어가 봅니다. 자 아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눈에 띄는 업종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차장님? 혹시 어떤 부분 있어요? 그 두산 퓨어셀 오늘 올랐잖아요. 두산 퓨어셀. 네. 근데 재규 차장님이 지난번에 두산 퓨어셀 관련돼서 뭐 SOFC 요 부분 그죠. 언급을 해주셨던 것도 있고 요거 못 들으셨던 분들 위해서 쭉 한번 리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화요일에 방송했었죠. 그래서 네. 화요일 날 끝날 때 제가 가면서 전력기기랑 태양광이랑 뭐 원전들 많이 움직였으니까 맞아요. 다음 에너지 오늘 좀 보실 때 SOFC를 좀 보시는 게 어떠냐. 그때 김장렬 본부장님이 옆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 명성 앵커님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에너지원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SOFC 같은 경우는 온사이트라 그래가지고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순환 관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진다라는 것은 그건 그만큼 하방 경직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실 때 내 종목에 대한 고점과 저점에 대한 징후를 판단하실 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힘에 부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멈춰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밀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뭐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는 잠수함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요 고체 연료 전지 고체 연료 전지 쪽에 대해서 SOFC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시총이 그래도 한 2조 정도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서 에너지단에 대한 선순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SOFC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를 계속해서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제 네. 입장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기업은
대한유화라고 하는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 대한유화 말씀드렸죠. 저 거예요, 그거. 화면. 대한유화? 아니, 저 화면. 요거 이제 명성앵커님 거고. 네, 요겁니다. 대한유화고 오늘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요렇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했었지만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전 느껴지거든요. 어제도 이제 제가 지주사 한번 말씀드리면서 LS라는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순환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 요거 받아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잖아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좋아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왜 지난번에 저희가 화요일에 페노션 잠깐 둘 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페노션의 주가가 오늘 4% 넘게 또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페노션의 주가 이렇게 지금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고공행진하고 있는 야. 예, 페노션의 주가고 그리고 또 H&M도 같은 해운주인데 실적 발표하고 뭐 물론 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개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가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네네. 요거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은 뭐 아실 거예요. 페노션은 벌크선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H&M은 그 컨테이너선이 중심입니다. 뭐 물론 둘 다 조금씩 들고 있긴 한데 주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페노션은 뭐 철광석이라든지 그 큰 돌덩이들 옮기는 벌크선이 중심이고 이제 그 H&M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만들어지겠죠. 제품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동시키는 그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선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BDI 지수, 벌크선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50% 급등을 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제 전년도 이맘때와 지금 현재의 BDI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거죠. 요게 운임 지수가 올랐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운임 네. 지수가 좋을수록 이 네. 벌크선을 운영하는 해운사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나왔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왜 나오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요즘 세상이 다 오르는 세상이잖아요. 네. 금리부터 시작해서 뭐 달러도 오르고 뭐 이제 사실 화폐가치 빼고 다 오르죠. 금도 네. 오르고 주식도 원자재 오르고 뭐다 원자재도 오르고. 오르고 네. 이제 최근에는 유가까지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좀 못 오르는데. 그렇죠. 그것도 어쨌든 화폐라서 그런지. 예. 그래요. 근데 이게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역사에서 몇 번 나오는 그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고 네. 로테이션이라는 말은 어쨌든 뭔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이 뭐가 먼저 가고 이런 순서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금리도 최근에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묘하게 제조업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뭐 미국 경기 별로 안 좋다 그러더니 이게 갑자기 50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제 고용도 엄청 잘 나. 거의 2배 그러니까요. 예상치 대비 나왔던데요. 예, 이게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어떤 네. 부분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지난해에 금리를 한 3번 내렸고 그 영향들이 조금씩 유동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딘가에서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경기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벌크선에 들어가는 그런 돌덩이 같은 거, 원자재. 바로 이제 구리죠. 요거 보시면 구리의 이 주봉인데 구리 가격도 최근에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뭐 백금이고 뭐 니켈이고 오늘 또 뭐 니켈 관련주라고 하면서 뭐 황금 ST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안 보던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원래 그런 흐름이 역사적으로 좀 나타난대요. 그래서 금, 은이 올라가고 나서 이런 원자재, 비철금속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에너지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거의 금은만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최근에 좀 폭락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투기성 자본이 정리가 됐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비철금속 쪽으로 간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2019년 20년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2009년 유동성 파티 때도 마찬가지로 귀금속 다음에 비철금속 그다음에 에너지라는 그런 공식이 성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에너지와 비철 금속은 유동성을 후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귀금속이 먼저 가고 유동성이 나왔을 때 이제 비철 금속과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 은 가격은 뭐 잘 가고 있고 원래 전망 좋은 거 알고 있었지만 이제 WT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65달러 선으로 갔거든요. 올해 하반기까지 거의 75달러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지금 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원자재를 결국 물동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이미 벌크선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BDI 지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섹터는 유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BDI로 돈 벌던 페노션은 좀 안 좋은 게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페노션이 VLCC라고 해서 초대형 그 원유 운반선을 많이 이제 받았더라고요. 예, SK에서 좀 받았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이제 하나의 더 생기면서 더 매출처가 생기면서 에너지 가격에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이 뭐 이런 원자재들 옮겼으면 원자재로 뭔가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선 지수가 운임이 조금씩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이게 SCFI 지수죠. 근데 네. 이게 뭔가 좀 그래도 바닥은 잡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MM이 지금 실적은 당장 안 올라오지만 뭔가 바닥을 잡는다면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HM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익 추정치가 미세 조정에 그치면서 뭐 제한적인 업사이드가 있어서 홀드 투자 의견을 유지하지만 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되면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에 진짜 바닥이라고 가정한다면 좀 어쩌면 주가도 조금씩 바닥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HMM과 페노션의 실적 그리고 주가에 좀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오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보지 않았던 모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또 체크해 보겠고, 재규 차장님, 네.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뭐 해운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쪽도 좋아요. 요즘에 네. 이제 시장에서 네. 부각이 되고 있는 몇몇 기업들 중에서 HD 건설기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오늘 그쵸.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한번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선순환 과정에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반도체가 메인 섹터라고 제가 정말 10번도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가 메인인데 포트를 구성하는데 한 종목에다가 몰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예. 투자금이 작다면 저는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쵸.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가 10% 올라갈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저도 삼성전자 너무 좋게 보는데 다른 쪽에선 15%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종목도 포트에는 배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한 종목들의 변동성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HD 건설기계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쪽과 변동성이 나오는 뭐 전진 건설 로봇 같은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는데 맞아요. 실제로 캐터필러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 HD 건설기계 말고도 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재건에 들어간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또 우리 방송에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는 뭐 업황 자체는 돌아서지 않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부터는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그동안 못 올라왔었던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반도체가 10이고 나머지가 0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5가 되고 이쪽이 5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배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2차 전지도 전 이제는 조금씩은 하반 경직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광물 가격도 좀 올라와 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체크해 보시고 요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네. 요 AI 인프라 수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반도체도 있고요. 전력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전도 있고요. 2차 전지는 가장 밑에 눌려 있죠. 물론 2차 전지가 완벽하게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굳이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지금 제가 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들의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냐면
아직까지 저렴한 데가 어디가 있냐라고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어. 말씀드리냐면 네. 아주 좋고 유망한 거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음. 결국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올라왔던 쪽에서는 뭐 건설기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도 포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너무 뭐 한쪽 섹터에 이렇게 몰입되는 것은 저는 좀 지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뭔가 조금 시야를 좀 확장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봤고요. 뭐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자, 한번 톡 치면은 올라갈 만한 그런 섹터가 그래도 기다리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맞아요. 최근에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전혀 안 움직이다가 진짜 일론 머스크. 그냥 우주로 한번 네. 톡 친 거잖아요. 톡 한번 건드렸더니 하나솔루션이 이만큼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게 내러티브가 좀 맞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뭐 물론 이게 사실 AI 해야 되고 지금 반도체가 난리인데 그거 뭐 언제 보고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덜어서 놓으면 거기가 이제 조금씩 가잖아요. 그럼 약간 마음이 좀 안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주식 투자할 때 이 멘탈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사람이라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말씀 꺼내 주셨는데 저희 바로 이어지는 여의도 인사이트에 오늘 한병화 이사 모시고 요 태양광 얘기 좀 오. 자세하게 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좀 들어주시고요. 돈이 어디로 갈지 찾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시는 종목들 중에 와 우리 반도체 얘기 계속 너무 이렇게 많이 관심 갖고 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리온 차트 한번 보셨어요? 오리온이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어? 라는 종목 중에 맞아요. 네, 또 하나고 지금 도대체 몇 거래일 동안 오르는 겁니까? 이렇게 뭐 식품주도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고 이런 것들은 키움증권이나 뭐 네.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렇게 좀 좋은 리포트가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배당금이 그러니까, 40% 늘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네. 이슈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만 있으면 맞아. 톡 건드려주면 갈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면 백날 저평가 기업도 주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오늘도 뭐 코스닥에서 동전주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까지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이런 신설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는 시장을 푸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최대 220개까지 올해 뭐 퇴출한다 이런 얘기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는 네. 않을 겁니다. 사실 뭐 동전주라고 하더라도 이거 가끔씩 제가 만나보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액면가 때문에 그 가격 절대 그 주가 자체가 낮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액면가가 낮으면 액면 병합을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가 나오고 있거나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상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당국에서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추가적인 패시브 자금도 액티브 자금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도 저 PBR 관련주들 되게 싫어했어요. 오늘도 보시면 왜냐하면 저는 주식 매매 되게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안 움직입니다. 네.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안 움직이는데 최근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밌어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성이 나오면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네, 그쵸. 그리고 내가 뭐 시장의 주도 섹터로 10% 수익 내는 것과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이나 시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외면받고 있는 업종으로 수익 내도 10%씩 수익 내면 둘이 똑같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씩 이제 정리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최고치 경신하면서 우리 코스피는 연휴가 뭐야? 계속 뭐 시장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제 내일 지나면 수요일까지는 휴장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 오늘은 조금 짧게 짚긴 했지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유가도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이고 이란과 어떻게 될지 뭐 항공모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변수 생각하면서 내일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될지 한 말씀씩 정리 좀 들어볼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이 강세장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쉽게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이게
다들 조금 조급하세요 요즘 보면은. 예. 왜냐면 나는 못 먹었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먹었다 그러고 뭐 누구는 몇 배를 벌었다 그러고 이러니까 지금 그걸 쫓아가려면 내가 억울해서 안 되니까 약간 무리한 베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1%, 2%에 사실 이게 매도를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그게 정말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규 차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선을 조금만 열고 다양한 뭐 다양하게까지 필요 없어요. 뭐 10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한 3, 4개 뭐 혹은 많으면 5개 이 정도로 조금만 분산해 두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큰 흐름을 보면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쭉 끌고 가시면 저는 이 강세장에 있어서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충분히 매도하지 않아도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해서 내 목표치에 왔을 그래요. 때에만 매도라는 버튼을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이 근데 이제 좀 차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맞고 반도체가 쉴 때 대형주들이 갑자기 그니까요. 툭툭 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LG전자 질문도 해주셨는데 어제 20% 넘게 오르더니 오늘은 또 빠졌고요. 뭐 며칠 전에 아모레퍼시픽도 갑자기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속에서 쉬는 반도체 쪽으로 오늘은 또 매기가 쏠리기도 하고 네.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합니다. 재규 차장님 조언 좀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스튜디오로 오는데 지하철을 탔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휴대폰을 굉장히 소중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주식 계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6천, 7천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다들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 비중 뭐 10%, 20% 정도는 저는 지금 확보해 두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18만 원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가가 16만 5천 원입니다. 17만 원입니다. 이런 분들은 조정을 받을 때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좀 좋은데 인지를 좀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제 시야를 넓혀서 그동안 못 움직였던 곳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알기로는 F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뭐 네. 이번 주에 CPI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금요일 밤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미증시가 내일 아침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우리 매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매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차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명성님 또 봬요. 네, 자주 봬요. 조만간. 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두 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